야, 이 도둑년아. 내 돈 3억 다 어디 갔어? 당장 내놔. 새벽 4시 고요하던 찜질방이 찢어질 듯한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도망가는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10년 전 부모님의 유산과 가게 판 돈을 몽땅 들고 튀었던 철천지원수, 바로 제 하나뿐인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바닥을 기며 비는 동생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로 끔찍하게 짓물러 터진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품에서 떨어진 건 돈뭉치가 아닌 꼬질꼬질한 잼병 하나였습니다. 죽일 듯이 미워했던 10년. 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피보다 진한 진실. 그리고 우리 자매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떵떵거리며 사는 진짜 악마를 향한 복수극.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의 대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새벽 4시 30분 서울 변두리를 달리는 첫차 버스 안은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버스 맨 뒷좌석에 앉은 김연희는 가슴에 품은 낡은 청가방을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었죠. 그 가방 안에는 신문지에 꼼꼼하게 만 식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쳐. 내 돈 들고 튄 년 내 손으로 잡아서 끝장을 볼 거야. 김연희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10년이었습니다. 동생 김연수가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뒤 김연희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의 집 파출부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버스가 종점인 낡은 상가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연희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낡은 간판 불빛이 깜빡거리는 24시 황토 찜질방 입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받은 전화 제보가 맞다면 그 배신자년이 저기서 숨어 살고 있을 터였습니다. 김연희가 찜질방 카운터를 지나 식당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멸치 육수 냄새와 쿰쿰한 땀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식당 안은 새벽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뿌연 수증기만 자욱했습니다. 김연희는 숨을 죽인 채 주방 쪽을 살폈습니다. 주방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와 접시들 사이로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굽은 등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낡은 고무장갑. 영락없는 폐인의 모습이었지만 김연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연수,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설거지를 하던 여자의 어깨가 흠칫하더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증기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10년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주름지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그 큰 눈망울은 분명 동생 김연수였습니다. 김연희와 눈이 마주친 김연수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언니. 김연수가 들고 있던 뜨거운 뚝배기를 놓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뚝배기가 박살나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김연수가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연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서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김연희가 신발을 신은 채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김연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야?
언니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김연희가 김연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연수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언니, 잘못했어. 언니 제발. 잘못? 이제 와서 잘못? 내 인생 돌려내. 당장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김연희가 김연수의 등짝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찜질방 로비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아수라장을 찍어대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연수가 바닥을 기어서라도 도망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김연희는 도망가는 동생을 잡기 위해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딜 도망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때였습니다. 김연희의 손에 잡힌 김연수의 낡은 작업복 소매가 쑥 올라갔습니다. 김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러난 김연수의 팔뚝은 사람의 피부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했습니다. 붉은 화상 자국이 엉겨붙어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녹아내려 있었고 곳곳이 짓물러 고름이 배어 나오고 있었죠. 김연희가 숨을 헉 들이키며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너 팔이 왜 이래? 이게 다 뭐야? 김연수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짐승 같은 신음만 흘려보냈습니다. 흐윽, 언니, 미안해.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김연희는 가방 속에 든 칼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동생의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동생이 거지보다 못한 꼴로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찜질방 사장이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이 김연희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어디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어?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를 거야. 사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김연희는 바닥에 쓰러진 동생을 감싸 안으며 사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구석 평상에서 식혜를 마시고 있던 한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쳤습니다. 뽀글머리에 화려한 몸빼 바지를 입은 욕쟁이 할매였습니다. 욕쟁이 할매가 걸걸한 목소리로 사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장놈아. 시끄러워 죽겠네. 전화기 안 집어치워.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할매를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영업 방해를 하잖아요. 경찰 불러서 쫓아내야죠. 욕쟁이 할매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사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저 아가씨가 그동안 내 가게에서 뼈 빠지게 일한 거 내가 다 봤어. 그릇 몇 개 깬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고 저리 꺼져. 사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욕쟁이 할매가 김연희에게 눈짓을 하며 턱으로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아가씨, 뭐하고 있어? 동생 데리고 빨리 나가. 여기서 더 쪽팔리기 싫으면. 김연희는 입술을 꾹 깨물고 바닥에 엎드린 김연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연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으려 했지만 김연희는 동생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퀴퀴한 쉰내와 약품 냄새가 동생의 몸에서 진동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따라와. 김연희가 김연수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찜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연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언니의 눈치를 보며 절뚝거렸습니다. 택시 한 대가 빈 차 등을 켜고 다가왔습니다. 김연희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뒷좌석 문을 열고 김현수를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두 사람의 행색을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김연희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창신동이요. 언덕 위 옥탑방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연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왔는데 동생의 흉측한 팔을 본 순간 맥이 풀려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현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듯 김현수는 몸을 웅크려 유리병을 감췄습니다. 택시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김현수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좁고 가파른 옥탑방 계단을 오르는 동안 김현수의 거친 숨소리가 김연희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김연희는 옥탑방 철문을 열고 김현수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달그락. 김연희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앉은 김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연희가 가방을 구석에 던지고 동생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둔 질문을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김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내 돈 다 어디 갔어? 그리고 그 팔은 대체 어쩌다 그 모양이 된 거야? 1시간 뒤 김연희의 옥탑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방바닥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은 김현수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선풍기만이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습하고 끈적거렸습니다. 김연희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뒤로 확 돌아앉았습니다. 말해. 내 돈 3억, 그거 다 어디다 썼어? 그리고 엄마 가게 권리금까지 다 들고 날랐잖아. 그거 다 어쨌냐고. 김연희의 고함에 김현수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김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청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 해진 안감을 억지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익. 안감이 뜯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김현수는 안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김연희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김연희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뭔데? 가계부라도 썼니? 돈 쓴 내역이라도 적어놨어? 언니, 그거 한 번만 봐줘. 제발. 김현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쉬어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함께 곰팡내 섞인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김연희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날짜가 찍힌 차용증과 신체 포기 각서, 그리고 유흥업소 소개소의 명함들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김현수의 필체로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타겟 김연희, D-데이 10월 15일, 장소 흑산도 장미 다방, 선수금 5천만 원. 김연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흑산도라니? 내 이름이 여기 왜 있어? 김현수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빠 빚보증 잘못 쓴 거. 사채업자들이 언니 팔아넘기려고 했어.
이자 못 갚으면 15일에 언니 납치해서 섬으로 보낸다고. 내가 그놈들 통화하는 거 엿들었단 말이야. 김연희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당시 빚쟁이들이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긴 했지만 자신을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김연희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돈 들고 도망간 게? 김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들고 튀어야 놈들이 나를 쫓을 거 아니야.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으니까. 내가 다 안고 가면 놈들이 언니한테는 관심 꿀 줄 알았어. 김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동생이 돈을 들고 사라진 날 밤 김연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동생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동생은 언니를 대신해 빚쟁이들의 미끼가 되어 지옥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김연희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그 큰 돈을 들고 가서 빚이라도 갚지 그랬어. 왜 거지가 돼서 이러고 있어? 김현수의 눈빛에 깊은 원망과 회한이 서렸습니다. 최만석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했어. 뭐? 만석이 아저씨? 최만석?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가게 단골 손님이었고 자매를 딸처럼 예뻐했던 유통업체 사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매를 살뜰히 챙겨주어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었죠. 김현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어. 현금이랑 가게 권리증 다 찾아오면 자기가 아는 변호사 써서 빚 탕감해주고 언니랑 나랑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아저씨 말만 믿고 새벽에 돈 다 챙겨서 약속 장소로 갔는데 김현수의 몸이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아저씨가 돈 가방을 받자마자 웃더라. 그러더니 뒤에서 덩치 큰 남자들이 나왔어. 아저씨가 나를 보면서 그러는 거야. 어린 것이 겁도 없이 큰 돈을 만지면 쓰나.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줄 테니까 조용히 사라져라라고. 김연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응.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었어.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렇게 도망쳐서 숨어든 곳이 찜질방이었고 이름도 바꾸고 주민등록도 말소시키고 죽은 듯이 살았어. 놈들이 언니한테 해코지할까봐 연락도 못했어. 김연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생을 향했던 칼날 같은 미움이 순식간에 죄책감으로 바뀌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하지. 왜 혼자 그 고생을 해? 김연희가 바닥으로 기어가 김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손목 위로 흉측하게 엉겨붙은 화상 흉터가 김연희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팔은 최만석 그놈이 그런 거야? 김현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엄마 지키려다 그런 거야. 김현수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잼병이었죠. 그 안에는 검붉고 걸쭉한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시간장.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만 몰래 주신 거야. 항아리에 있는 건 것 간장이고 이게 진짜 씨앗이라고. 김연희의 기억 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 맛은 장맛인데 이 시간장이 생명이야.
하지만 최만석이 가게를 털어갈 때 마당에 있던 큰 장독대들도 모두 가져갔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김현수가 유리병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최만석이 큰 항아리는 가져갔지만 그건 껍데기야. 진짜는 여기 있어. 내가 찜질방 주방에서 일하면서 이균 안 죽이려고 매일 몰래 콩 삶아서 밥 주고 온도 맞춰주고 그랬어. 뜨거운 물 튀고 기름 튀어도 이 병은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된 거야. 김연희는 동생의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가문을 지키고 언니를 지키기 위해 동생이 온몸으로 받아낸 훈장이었습니다. 김현수는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엄마의 유산과 언니의 안위를 지켜낸 것입니다. 김연희가 김현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연수야. 난 그것도 모르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칼 갈고 있었는데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죽일 년이야. 언니. 김현수도 김연희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좁은 옥탑방 안에 자매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10년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두 사람은 비로소 다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누군가 옥탑방 철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자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서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김연희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김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전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채업자 하수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빚은 소멸시효가 지났을지 몰라도 그 악질적인 놈들은 냄새를 맡고 다시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현수가 사색이 되어 김연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놈들이야. 어떻게? 나 때문에 놈들이 다시 왔어. 나 숨어야 돼. 김현수가 허둥지둥 장롱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숨죽여 도망치려는 동생의 모습에 김연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연희가 김현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 이제 안 숨어. 더 이상은 도망 안 가. 김연희의 눈빛은 1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서슬 퍼런 도끼가 들어차 있었죠. 김연희가 김현수의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잘 들어. 우린 아무 잘못 없어. 도망쳐야 될 놈은 우리가 아니라 최만석 그 도둑놈이야. 쾅, 쾅. 문 안 열어? 확 뜯어버린다. 철문이 찌그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김연희는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식칼의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김연희가 김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가서 우리 거 다 찾아오자. 엄마 간장도, 내 청춘도, 내 10년도. 김현수가 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김현수의 눈동자에 언니를 향한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 속에 유리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연희가 옥탑방의 작은 쪽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자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자. 김연희가 김현수의 손을 이끌고 옥상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사내들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자매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도망이 아니라 복수를 향한 전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 눅눅한 벽지가 여기저기 들떠 있는 방 안에 김연희와 김연수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치듯 옥탑방을 빠져나와 이곳으로 숨어든 지 꼬박 하루가 지났죠. 두 사람 앞에는 불어터진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요란한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대망의 올해의 K-푸드 대상 수상자는 바로 만석 F&B의 최만석 대표입니다. 김연희가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최만석이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10년 전 자매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악마 같은 미소였습니다. 최만석이 마이크를 잡고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의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사실 이 맛의 비결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시간장에 있습니다. 최만석이 옆에 놓인 거무튀튀하고 큰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레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메라가 항아리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투박한 질그릇 항아리 표면에는 희미하게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연수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언니, 저거 우리 엄마 항아리잖아. 마당 장독대 제일 왼쪽에 있던 거. 김연희가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항아리는 분명 어머니가 매일 아침 닦고 어루만지던 그 보물단지였습니다. 저 천벌을 받을 놈이 남의 걸 훔쳐다가 지네 조상 거라고 사기를 쳐? 김연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TV 화면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화면 속 최만석은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100년 묵은 시간장이야말로 대한민국 한식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맛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방청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연희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억울해. 분해서 미치겠어. 연수야, 저놈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했니? 김연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좀 더 똑똑했더라면, 그때 최만석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자책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컥 잠겨있지 않던 여관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자매가 깜짝 놀라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찜질방에서 봤던 뽀글머리 욕쟁이 할매가 서 있었습니다. 할매는 양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닐봉지를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궁상 떨지 말고 밥이나 먹어.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할매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와 상을 펴고 음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설렁탕과 수육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김연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혹시 찜질방 사장이 보냈어요? 욕쟁이 할매가 콧방귀를 뀌며 숟가락을 김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쪼다 같은 놈이 나를 시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 동생 뒤를 좀 밟았다. 찜질방에서 일할 때부터 눈여겨봤거든. 김연수가 훌쩍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할매가 설렁탕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TV 화면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최만석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저놈 때문이야. 최만석이 저놈. 네. 할매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나도 저놈한테 당했거든. 내가 왕년엔 명동 사채 시장에서 곰할매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돈 좀 만졌지. 근데 은퇴하고 노후 자금 좀 굴려보겠다고 저놈 주식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인 줄도 모르고 김연희와 김연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찜질방에서 구박받던 욕쟁이 할매가 명동의 큰손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네가 찜질방 라커룸 환풍구에 숨겨놨던 거 맞지? 김연수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연수가 최만석의 사무실에서 훔쳐나왔던 최만석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가 든 봉투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네가 맨날 그 앞을 서성거리면서 불안해하길래 청소할 때 슬쩍 꺼내봤다. 내용물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탈세에 횡령해. 아주 종합선물 세트야. 김연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걸로 저놈 신고하면 되잖아요. 콩밥 먹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할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런 놈은 돈으로 처바르면 법망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 깜빵에 보내봤자 집행유예로 금방 기어 나올 거야. 저놈을 진짜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할매가 뜸을 들이며 자매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자랑하는 걸로 밟아주는 거. 저놈이 지금 제일 내세우는 게 뭐냐? 바로 저 맛 아니냐? 김연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맛을 어떻게 이겨요? 저놈이 우리 엄마 시간장 항아리를 통째로 훔쳐갔는데 원조가 저기에 있잖아요. 할매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야, 너 요리 좀 한다며? 간장이라는 게 항아리만 있다고 되는 거냐? 10년 동안 관리 안 하고 놔두면 그게 간장이냐? 똥물이지. 할매의 말에 김연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시간장은 숨을 쉬어야 해요. 온도랑 습도도 맞춰줘야 하고 곰팡이 안 피게 매일 닦아줘야 하고 최만석 아저씨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 큰 항아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김연수가 주머니에서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진짜는 여기 있어요. 제가 살려놨어요. 할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저놈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알맹이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할매가 김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주름진 할매의 손에서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언니야, 나랑 동업 하나 하자. 내 남은 비상금 털어서 가게 하나 내줄게. 내 동생 손맛이랑 그 진짜 간장으로 최만석이 콧대를 아주 박살을 내주자고. 김연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놈은 대기업이고. 겁먹지 마.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그리고 내가 뒤 봐준다니까? 내가 썩어도 준치야. 놈이 더러운 수 쓰면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희는 오직 맛으로만 승부해. 할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옆에 앉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연수의 눈에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나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요리사로서의 눈빛이었습니다. 김연희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할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게를 낼까요? 자리가 있어야. 할매가 시익 웃으며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자리? 봐둔 데가 있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냐? 할매가 가리킨 곳은 창밖 멀리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우뚝 솟은 만석 F&B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저 빌딩 바로 맞은편. 원래 국밥집 하던 자리인데 망해서 나갔어. 거기 계약하자. 최만석이 놈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내 가게를 볼 수 있게. 밥맛 뚝 떨어지게 말이야. 김연희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면 승부. 적의 심장부 바로 앞에서 칼을 겨누겠다는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김연수가 작은 목소리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할 수 있어. 엄마 맛 내가 기억해. 저 가짜한테서 우리 엄마 이름 되찾아오고 싶어. 김연희가 김연수의 손과 할매의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저놈이 훔쳐간 10년, 이자로 쳐서 싹 다 받아내요. 할매가 호탕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 그 기세다. 자, 밥부터 든든하게 먹어라. 전쟁 나가려면 배가 불러야지. 김연희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며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연수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언니와 함께 먹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김연희가 국밥에 밥을 말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우리 이제 안 참아. 엄마가 물려준 그 맛으로 저 나쁜 놈 꼭 벌 받게 할게. 여관방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새 여자의 머리가 맞대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작전 회의이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연희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 내일이 바로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내일 계약해요. 그리고 엄마 기일에 맞춰서 가게 여는 거예요. 그래, 아주 좋다. 이름은 뭘로 할까? 할매의 물음에 김연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매식당. 어때요? 언니랑 나랑 다시 만났으니까. 김연희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매식당. 아주 좋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마음속에는 이미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최만석의 빌딩 불빛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진짜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뒤 서울 강남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 으리으리한 만석 F&B 본사 빌딩 바로 맞은편 골목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자매식당. 화려한 네온사이나 세련된 인테리어는 없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나무문과 투박한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작은 가게 굴뚝에서는 새벽부터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라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안. 김연수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커다란 국솥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품어온 작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쿰쿰하면서도 깊은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김연수가 숟가락 끝에 검붉은 액체를 아주 조금 찍어 끓어오르는 미역국에 풀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우리 언니 기 좀 살려주게. 김연수가 혼잣말을 하며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맹물 같던 국물에 엄마의 시간장이 들어가자마자 기적처럼 깊고 풍부한 감칠맛이 살아났습니다. 김연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홀에서는 김연희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넥타이 부대가 쏟아져 나왔지만
사람들은 모두 건너편 만석 미역국으로만 몰려갔습니다. 김연희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 전단지를 돌리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조미료 안 쓰고 집에서 끓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김연희를 본체만 채 지나쳤습니다. 야, 만석 미역국 가자. 거기가 원조잖아. 저런 허름한 데는 위생이 별로일 것 같지 않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김연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연희는 힘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테이블을 보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김연수가 주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손님 없어? 김연희가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냐, 아직 12시도 안 됐잖아. 좀 있으면 올 거야. 넌 국이나 식지 않게 잘 보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끼익 열리더니 숙취에 찌든 듯한 중년 남성 한 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기 해장할 거 있습니까? 김연희가 반색하며 달려나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미역국 아주 시원하게 끓여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자는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미심쩍은 표정으로 주방을 흘끔거렸습니다. 저 앞집은 줄이 너무 길어서 왔는데 맛없으면 돈 안 냅니다. 김연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맛없으면 제가 돈 안 받겠습니다. 잠시 후 김연수가 뚝배기 가득 담긴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을 쟁반에 담아내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남자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후루룩. 순간 남자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김연희가 긴장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남자가 다시 한번 국물을 떠먹더니 이번엔 밥을 통째로 말아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먹던 남자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슨 육수입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네. 조미료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김연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김연수가 주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가 계산을 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사실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요즘 통 입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보석을 찾았네요. 제가 글 한번 제대로 써드릴게요. 그날 저녁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올린 강남 한복판에서 찾은 진짜 집밥이라는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자매 식당 앞에는 거짓말처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기가 그 블로그에 나온 집 맞아? 냄새부터 다르네. 진짜 고소하다. 김연희는 밀려드는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김연수는 아픈 다리도 잊은 채 신나게 국을 펐습니다. 좁은 가게는 손님들의 후루룩거리는 소리와 맛있다는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건너편 만석 F&B 본사 회장실, 최만석이 창가에 서서 망원경으로 맞은편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습니다. 저거, 김연희, 김연수 저것들 아니야? 비서가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며칠 전에 개업했다고 합니다. 지금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본점 손님들이 다 저리로 빠지고 있어서 매출이 30%나 급감했습니다. 최만석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챙그랑 죽은 줄 알았던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감히 내 앞마당에 밥상을 차려?
그것도 내 간장을 훔쳐다가. 최만석은 자매가 시간장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큰 항아리를 훔쳐왔으니까요. 그는 자매가 자신의 레시피를 흉내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만석이 인터폰을 집어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구매팀장 들어오라고 해. 저 가게에 물건 대는 업체들 싹 다 조사해서 끊어버려. 내일부터 미역 줄기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막으란 말이야. 그날 밤 영업을 마친 김연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내일 고기랑 미역 좀 넉넉히. 아이고, 김 사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물건 못 넣어드립니다. 김연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했잖아요. 위에서 압박이 들어와서요. 만석 F&B 아시죠? 거기서 김 사장네랑 거래하면 우리랑 거래 끊겠답니다. 우리 같은 영세업체가 어쩌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연희가 망연자실하여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옆에서 정산을 하던 김현수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최만석 그놈이 재료를 끊었어.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생겼다. 김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거대 자본의 횡포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욕쟁이 할매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초상집 분위기야? 장사 대박 났다더니 왜들 이래? 김연희가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할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쥐새끼 같은 놈이 하는 짓거리가 딱 그 수준이지. 야, 걱정하지 마라. 할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방? 나다. 명동 고말매. 그래, 아직 안 죽었다. 너 지금 부산 기장에 있지? 거기서 제일 좋은 미역이랑 한우, 내일 아침까지 서울로 직송해라. 돈? 내가 따따블로 줄 테니까 제일 좋은 놈으로만 골라. 알았어? 할매가 전화를 끊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옛날에 전국 팔도 특산물 유통 꽉 잡고 있던 사람이야. 납품업체? 그런 거 필요 없어. 산지에서 바로 쏘라고 했으니까 내일 새벽이면 도착할 거다. 김연희와 김현수가 할매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은혜는 무슨, 갚으려면 맛으로 갚아. 최만석 그놈 가게보다 더 좋은 재료 쓰니까 맛도 더 좋아야 할 거 아니냐?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나가며 툭 내뱉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물건 오면 정신없을 테니 일찍들 자둬. 쫄지 말고 알았지? 할매가 나간 뒤 자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단둘이 남은 시간. 김연희가 의자를 가져와 김현수를 앉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김현수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동생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수 다리 무 빳빳해진 것 좀 봐.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김연희의 손길이 닿자 김현수가 쑥스러운 듯 다리를 빼려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오늘 손님들이 국물 다 비우고 가는 거 보니까 날아갈 것 같아. 김연희가 김현수의 발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동생의 발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언니가 미안하고 고맙다. 네가 지켜온 그 간장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았어. 김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진짜 행복해. 10년 동안 어두운 주방 구석에 숨어서 언제 들킬까 무서워하면서 살았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내 이름 걸고 요리했잖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줬잖아. 김연희가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최만석이 아무리 밟아도 우린 잡초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내일 더 맛있는 미역국 끓여서 저놈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자. 김연수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은 더 진하게 끓일 거야. 엄마가 보고 있을 테니까. 자매는 텅 빈 가게 바닥에 앉아 오늘 번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수북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건너편 만석 빌딩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자매 식당의 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장에서 올라온 트럭이 자매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싱싱한 미역과 선홍빛 소고기 박스가 가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연희와 김연수는 팔을 걷어붙이고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이 보낸 회방은 오히려 자매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솥단지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어제보다 더 깊고 진하게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연희가 육수의 간을 보며 김연수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연수야, 맛이 미쳤다. 어제보다 훨씬 좋아. 김연수가 수줍게 웃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좋은 재료니까 당연하지. 이제 손님 받을 준비하자, 언니. 날이 밝았습니다. 자매 식당 앞에는 문을 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의 본사 직원들조차 몰래 와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연희가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매 식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자매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이 방송국까지 퍼진 후 자매 식당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가게 한쪽에 켜둔 TV 뉴스에서 최만석의 인터뷰가 흘러나오자 식당 안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최만석 회장, 그 식당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레시피를 훔쳐간 전 직원이 차린 곳인데 짝퉁이 원조 행세를 하고 있으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김연희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TV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인간 탈을 쓴 짐승이 누가 누구 보고 짝퉁이래. 김연희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씩씩거렸습니다. 밥을 먹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여기가 훔친 레시피로 만든 거야? 에이, 설마. 맛이 이렇게 다른데.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송국 PD 명찰을 목에 건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푸드 진검승부의 박 PD입니다.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방송에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최 회장님은 이미 출연을 승낙하셨습니다. 김연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나가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전 국민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김연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10년을 지켜온 작은 유리병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상암동 스튜디오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2개의 조리대가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었죠.
방청석에는 최만석이 동원한 응원단이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으리으리한 녹그릇과 어머니에게서 훔쳐간 큰 항아리를 조리대 위에 올려두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김연희와 김연수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자매 사기단 나셨네. 오늘 개망신당할 준비는 됐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봐줄 수도 있는데. 김연희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는 것을 김연수가 잡았습니다. 김연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조리대 위에 낡은 냄비와 작은 유리병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초라해 보일 정도로 단출한 살림살이였습니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30분. 시작하십시오. 최만석은 현란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볶고 각종 비법 가루와 농축액을 솥에 쏟아부었죠.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만석 F&B의 기술력입니다. 황금 비율의 배합. 최만석이 과장된 몸짓으로 소금을 뿌리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김연수의 조리대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볶고 맹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국물에 작은 유리병을 열어 간장 한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치익! 간장이 국물에 섞이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묵은 장독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향신료 냄새를 뚫고 퍼지는 묵직한 향기에 방청객들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시골 할머니 집 냄새 나는데? 최만석이 당황하여 김연수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심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명 셰프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5명이 안대를 쓰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A그릇, 최만석의 미역국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 국물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칠맛이 강하네요. 입에 착 감기는 맛입니다. 하지만 끝맛이 좀 텁텁하군요. 조미료를 너무 많이 썼어요. 최만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B그릇, 김연수의 미역국이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심사위원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다른 심사위원들도 국물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 국물만 떠먹던 심사위원장이 안대를 벗어 던지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시간이 만든 맛입니다. 인위적인 맛이 하나도 없는데 뱃속 깊은 곳까지 뜨거워지는 맛이에요. 10년, 아니 30년은 묵은 시간장이 아니고서는 절대 낼 수 없는 맛입니다. 심사 결과는 5대0. 김연수의 압승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저것들이 심사위원 매수했지? 내 간장이 원조라고. 저 큰 항아리 안 보여? 김연수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 항아리 뚜껑 한번 열어보시죠. 최만석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건방지게 어디서 명령이야? 김연수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장은 살아있는 균이에요. 매일 닦아주고 온도 맞춰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장님이 훔쳐가신 그 항아리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열어서 관리하신 적 있습니까? 카메라가 최만석의 항아리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최만석은 항아리를 필사적으로 몸으로 가렸습니다. 김연희가 나서서 최만석을 밀쳐내고 항아리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확! 뚜껑이 열리자마자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하얀 곰팡이가 잔뜩 핀 검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썩었잖아. 방청객들이 코를 막으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김현수가 자신의 작은 유리병을 들어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씨앗을 주셨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 몸이 타들어가도 이 아이는 지켰습니다. 회장님은 항아리를 훔쳤지만 엄마의 영혼까지는 훔치지 못했습니다. 최만석이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 기술력이. PD가 카메라 감독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최만석이 바닥에 넘어져 허우적대는 비참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우와!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연희가 김현수를 끌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연수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해냈어. 김현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맞지? 우리 간장, 내가 지켰어. 그날 밤 방송국에서 나온 자매는 곧장 택시를 타고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방송국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와 보온병에 담은 미역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자매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했던 예전과 달리 자매가 며칠 전 벌초를 해놓아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연희가 상석에 미역국을 따르고 트로피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많이 늦어서 미안해. 김연희가 큰 절을 올리며 흐느꼈습니다. 나 엄마한테 이를 거 있어. 연수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저 바보가 나 살리겠다고 자기 인생을 시궁창에 던졌어. 엄마가 좀 혼내줘. 옆에 엎드려 있던 김현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더 고생했어. 나 찾겠다고 10년을 길바닥에서 헤맸잖아. 엄마, 우리 언니 복 많이 줘야 돼. 알았지? 자매는 서로를 타박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두 여자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 끝에 찾아온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김연희가 눈물을 닦으며 김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수야, 이제 집에 가자. 내일 새벽 장사 준비해야지. 손님들 미어 터질 텐데. 김현수가 퉁퉁 부은 눈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서 콩 삶아야 돼. 우리 간장 밥 줄 시간이야. 자매는 어머니의 묘소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인 듯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수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언니, 나 좀 어지러워. 김연희가 놀라서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왜 그래? 너무 무리해서 그래. 업어줄까? 김현수가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봐. 괜찮아. 하지만 김현수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불안한 예감에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예고 없는 검은 그림자가 자매의 뒤를 소리 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자매 식당은 문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재료가 동나기 일쑤였고 가게 밖에는 대기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 미역국 2개 추가요. 이모,
밥 좀 더 주세요. 김연희는 홀을 날아다니듯 뛰어다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손님들이 빈 그릇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마다 힘이 솟았습니다. 주방 안에 김연수도 쉴 새 없이 국을 퍼담았습니다. 좁은 주방은 펄펄 끓는 육수소 때문에 찜통 같았지만 김연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연수야, 좀 쉬엄쉬엄해. 너 얼굴이 너무 창백해. 김연희가 빈 그릇을 치우며 소리쳤습니다. 김연수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리시잖아. 얼른 나가봐. 하지만 김연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바닥이 울렁거리고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김연수가 싱크대를 잡고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르륵. 김연수의 코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도마를 적셨습니다. 김연수가 놀라서 코를 막으려 했지만 시야가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언니, 우당탕? 김연수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육수 끓이는 솥을 건드렸습니다. 펄펄 끓는 육수가 바닥으로 쏟아지며 김연수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야! 주방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김연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김연수는 코피를 쏟으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연수야, 정신 차려. 연수야. 김연희가 동생을 흔들어 깨웠지만 김연수는 눈을 뒤집으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응급실 앞복도. 김연희는 피 묻은 앞치마를 입은 채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연희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 괜찮은 거죠? 그냥 빈혈이죠? 의사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만성 신부전증 말기입니다. 김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신부전증이라뇨? 연수는 밥도 잘 먹고 건강했는데 10년 동안 몸을 너무 혹사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과로, 거기다 고혈압까지 방치해서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예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식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김연희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찜질방 구석에서 짠 밥을 먹으며 밤낮 없이 일했던 동생의 고단한 삶이 결국 몸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제 신장 주세요. 제가 언니니까 제 거 떼어주면 되잖아요. 김연희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보호자분도 검사 결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 전 단계라 공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선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김연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정작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김연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 나야, 최만석.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뱀 같은 목소리에 김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아. 네가 사람이냐?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쯧쯧, 목청 하나는 여전하네. 동생이 병원에 실려갔다며? 병원비는 좀 있나 모르겠네. 닥쳐. 무슨 꿍꿍이야. 가게로 좀 와봐. 내 사람들이 거기 가 있거든. 동생 살리고 싶으면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연희는 불길한 예감에 입술을 깨물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자매 식당 앞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간판은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김연희가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깡패들은 들고 있던 의자를 바닥에 내던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엉망이 된 주방 바닥에는 김연수가 아침부터 끓여놓은 미역국이 쏟아져 있었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밟혀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깨진 액자를 주워들고 오열했습니다. 내 놈들,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그때 깡패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김연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구둣발로 쏟아진 미역 건더기를 지지기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회장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연희가 남자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최만석이 그놈이 시켰냐? 당장 꺼지라고 해. 남자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연희 앞에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비로우셔서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이중 장부 원본이랑 어머니 간장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훔친 레시피라고 거짓말했다고 정정 인터뷰하십시오. 미친 소리. 내가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그건 절대 못해. 남자가 혀를 차며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고집 피우실 때가 아닐 텐데. 동생분 수술비랑 치료비 회장님이 싹 다 대주신답니다. 미국 가서 최고 좋은 병원에서 수술받게 해주신다는데 동생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연희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 10년 전에도 자매를 갈라놓았던 그놈의 돈이 또다시 동생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명함 한 장을 깨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 동생 장례식 치를 준비나 하시던가. 깡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가게 안에 홀로 남은 김연희는 깨진 어머니의 사진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3시 김연희는 찢어진 마음을 추스르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에게만은 이 끔찍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여는 순간 김연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텅 빈 침대. 링거줄은 뽑힌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김연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수야, 간호사님, 제 동생 어디 갔어요? 김연희가 복도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 환자분 화장실 가신 거 아니에요? 아까까지 주무시고 계셨는데. 김연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그대로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연희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을 뒤지다 불현듯 스치는 생각에 병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방울이 김연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연희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다시 자매 식당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는 캄캄한 가게 안. 번쩍 천둥이 치면서 가게 내부가 순간 환해졌습니다. 구석진 주방 바닥, 깨진 뚝배기 조각들이 널려 있는 곳에 김연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은 빗물에 젖어 축축했고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뚝배기 파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수야. 김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김연수가 깜짝 놀라며 파편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오지 마. 언니 가까이 오면 나 이거 그을 거야. 김연수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왜 이래? 너 미쳤어? 그거 당장 내려놔. 김연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나 다 들었어. 최만석 그놈이 나 살려주는 대신 장부 내놓으라고 했다며. 가게도 포기하라고 했다며. 김연희가 멈칫했습니다. 연수가 깡패들이 왔을 때 몰래 와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수야, 그건 나 때문에 언니 인생 또 망칠 순 없어. 내가 죽으면 언니는 최만석한테 굴복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사라져야 언니가 편해져. 김연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날카로운 파편이 목 피부를 눌렀습니다. 붉은 피가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하지 마. 김연희가 몸을 날려 김연수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빗물과 육수 찌꺼기가 뒤섞인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김연희는 파편을 쥔 김연수의 손을 맨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날카로운 도기 조각이 김연희의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두 사람의 피가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나. 언니, 이거 놓으라고. 나 그냥 죽게 놔둬. 김연수가 발버둥 쳤지만 김연희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동생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못 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10년을 너 찾겠다고 버텼는데 이제 와서 날 두고 간다고? 그 꼴은 절대 못 봐. 김연희의 절규에 김연수의 힘이 빠졌습니다. 김연수가 파편을 떨어뜨리고 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오열했습니다. 언니, 나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 우리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비 내리는 폐허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깨진 뚝배기처럼 산산조각난 그들의 희망을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은 하염없이 쏟아져 가게 바닥에 흐르는 자매의 피눈물을 씻겨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휩쓸고 간 자매 식당에는 처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바닥에 굳은 핏자국을 비추고 있었죠. 김연희는 깨진 의자 위에 앉아 무릎 위에 식칼을 올려둔 채 출입문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최만석이 내렸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비서가 받쳐든 우산을 쓰며 폐허가 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만석이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가게 꼴이 이게 뭡니까? 청소 좀 하고 사시지. 김연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들어 올리자 최만석의 뒤에 서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자, 여기 합의서랑 양도 계약서입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병원비 입금해 드립니다. 동생분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면서요? 김연희가 칼끝을 최만석에게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내 동생 건드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최만석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혀를 찼습니다.
김 사장,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당신네 자매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어. 그깟 자존심 세우다가 동생 송장 치를 거야? 최만석이 김연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어. 내 인내심도 바닥났으니까. 김연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의 악마를 찔러버리고 싶은 충동과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그녀의 이성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으악, 죽어. 김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스톱! 동작 그만! 가게 밖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김연희와 최만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입구에 욕쟁이 할매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몸빼 바지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은 할매의 뒤로 검찰 배지를 단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최만석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박 검사입니다. 최만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협박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만석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욕쟁이 할매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증거, 여기 있다, 이놈아. 할매가 품에서 USB와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검사에게 건넸습니다. 김현수가 10년 전 훔쳐왔던 최만석의 이중 장부 원본이었습니다. 내 놈이 내 돈 떼먹고 도망갈 때 썼던 차명 계좌, 그리고 우리 연순의 가게 털어먹을 때 썼던 가짜 계약서까지 여기 아주 꼼꼼하게도 적어놨더구나. 최만석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니, 저 할망구가 저걸 어떻게 해. 연수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거다. 내 놈 잡으려고 내가 10년을 기다렸어. 감히 내 새끼 같은 애들을 건드려? 넌 이제 끝이야. 검사들이 최만석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만석이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이거 무효야. 박 검사가 최만석의 귀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해 가서 부르시고. 당신네 회사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최만석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욕쟁이 할매가 다가와 김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다. 김연희가 할매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연수 어떡해요? 돈은 없어도 되는데. 신장이 없어요. 가게 밖에는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와 최만석이 연행되는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실시간 속보로 전해졌고 자매의 억울한 사연과 최만석의 악행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김연희는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낼 뿐이었죠. 최만석은 잡혀갔지만 김현수의 망가진 신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성금으로 병원비는 해결되었지만 맞는 신장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연희가 유리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연수야, 조금만 더 버텨줘. 언니가 어떻게든 찾아올게. 그때 욕쟁이 할매가
병원장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함께 급히 복도로 걸어왔습니다. 할매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연희야, 일어나라. 살 길이 생겼다. 김연희가 눈물 젖은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장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 교차 기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호자분 신장은 동생분에게 안 맞지만 다른 환자에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 저희 병원에 보호자분 신장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있고 그 환자의 가족분이 동생분에게 신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딱 맞습니다. 김연희는 멍하니 의사의 말을 듣다가 뜻을 이해하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럼 제 신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쪽 가족이 제 동생한테 신장을 준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릴레이로 주고받는 거죠.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기적적으로 매칭이 됐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연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할게요. 당장 할게요. 제 신장 2개 다 가져가셔도 돼요. 제발 수술만 시켜주세요. 김연희가 의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김연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갑시다. 할머니께서 병원 이사장님께 특별히 부탁하셔서 수술실 바로 잡았습니다. 김연희가 욕쟁이 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매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했냐? 산 사람은 산다고 했지? 얼른 가서 준비해라. 수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연희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 침대에는 의식이 없는 김연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김연희가 옆에 누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김연수의 얼굴은 마치 잠자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연희가 링거줄이 꽂힌 손을 뻗어 김연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야, 들리지? 이제 안 아플 거야. 언니가 약속 지켰어. 우리 다시 건강하게 밥 먹자. 김연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연희는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수술실 앞 욕쟁이 할매와 단골 손님들 그리고 자매의 사연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꼭 일어나셔야 해요.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김연희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김연희는 동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대 위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김연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연수 살려주세요. 제 수명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김연희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10년 전 건강했던 동생과 함께 가게에서 웃으며 일하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실 밖 대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욕쟁이 할매는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수술 중 램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시간, 6시간.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띵! 드디어 수술 중 램프가 꺼졌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욕쟁이 할매가 비틀거리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두 분 다 거부 반응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와!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욕쟁이 할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하늘을 향해 성호를 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매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10년의 긴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김연희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비몽사몽간에도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연수야, 밥 먹자. 무의식 중에도 동생을 챙기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에는 긴 밤이 지나고 붉은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세상이 다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사이, 이제는 골목의 명물이 된 자매 식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대기 번호를 뽑는 기계가 놓여 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내부는 깔끔하고 환했습니다. 벽면에는 서울 최고의 맛집 인증서가 금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김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의 병색은 온데간데 없고 복숭아빛 생기가 돌고 있었죠. 맛있게 드셨어요? 네, 24,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김현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손님에게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은 진짜 예술이네요. 먹고 나니 속이 확 풀립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고기 더 많이 넣어드릴게요. 김현수가 눈웃음을 치며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는 김연희가 하얀 조리복을 입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3번 테이블 우럭 미역국 2개, 5번 테이블 전복 추가, 빨리빨리 움직여. 김연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습니다. 수술 후유증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활기찼죠. 그녀는 커다란 국자를 들고 펄펄 끓는 육수를 뚝배기에 담아내느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땀방울마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의 독방,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은 최만석은 멍하니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헝클어져 있었고 살이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철창 아래 배식구로 플라스틱 식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식은 밥 덩어리와 멀건 콩나물국,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최만석이 힘없이 식판을 끌어당겼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지 그는 밥을 국에 말지도 않고 맹물에 말아 우거지상을 하고 씹어 삼켰습니다. 으드득. 최만석이 밥 아래 섞인 돌을 씹었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냈습니다. A씨, 내가 누군데? 내가 최 회장인데 이런 개밥을 먹어. 최만석이 식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엎어지며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숨겨둔 재산까지 모두 탕진했고 가족들마저 그를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버린 뒤였으니까요. 영치금 한 푼 없는 그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복도에 걸린 TV에서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줄 서서 먹는다는 그 집. 자매의 정성이 들어간 진짜 미역국입니다. 화면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김연희와 김연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최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거 내 거야. 내가 만든 거라고. 저 도둑년들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독방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단무지 조각을 주워 입에 넣으며 비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훔쳤던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는 끝내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점심 영업이 끝난 오후 3시, 자매 식당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가게 안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와 가게 바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2개와 갓 지은 쌀밥을 쟁반에 담아 나왔습니다. 가게 한편 볕이 가장 잘 드는 테이블에 김연수가 앉아 수저를 놓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연수야. 김연희가 뚝배기를 동생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진한 갈색빛이 도는 국물 위로 큼지막한 소고기와 싱싱한 미역이 가득했습니다. 김연수가 숟가락을 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와, 냄새 좋다. 언니,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많이 먹어. 오늘 아침에 짠 참기름 듬뿍 넣었으니까. 김연수가 국물을 한 입 떠서 후루룩 마셨습니다. 언니, 오늘 간이 딱 맞네. 역시 언니 손맛은 알아줘야 해. 김연희가 밥 위에 김치를 척 얹어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끄러, 잔소리 말고 뼈 붙으려면 많이 먹어. 너 수술 받은 지 이제 1년이야. 아직 조심해야 해. 아이고, 우리 언니 또 시작이네. 의사 선생님이 나 이제 천하장사래. 언니 신장이 워낙 튼튼해서 그런가 봐. 김연수가 배시시 웃으며 자신의 옆구리를 톡톡 쳤습니다. 김연희의 신장이 동생의 몸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피만 나눈 자매가 아니라 생명까지 나눈 진짜 한 몸이었습니다. 김연희가 자신의 국그릇에 있는 고기를 건져 김연수의 밥그릇 위에 수북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너 다 먹어. 난 국물만 먹어도 배부르다. 언니도 좀 먹어. 왜 맨날 나만 줘? 동생 챙기는 게 언니 낙이다. 토 달지 말고 먹어. 투닥거리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자매였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양산을 쓴 욕쟁이 할매였습니다. 할매가 유리창 너머로 자매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연희와 김연수가 밥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외치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매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신용을 하고는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자매는 할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던 삶에서 그녀들을 꺼내준 은인이자 또 다른 어머니였으니까요. 다시 자리에 앉은 김연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언니를 살리기 위해 도망칠 때 챙겼던 그 다이어리였습니다. 너덜너덜해진 표지에는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숟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건 왜 또 꺼내? 김연수가 볼펜을 꺼내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6년 12월 5일
모든 빚 청산 완료. 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시작. 김현수가 다이어리를 탁 덮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과거는 여기에 묻어두고 우리 앞만 보고 가자. 김연희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동생의 손은 이제 제법 보드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 동생.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 가게 벽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와 자매가 환하게 웃고 있는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선반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목숨 걸고 지켜냈던 엄마의 시간장. 이제는 곰팡이 하나 없이 맑고 검붉은 빛을 띠며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연희가 국에 밥을 말며 말했습니다. 근데 연수야, 내일은 고기를 좀 더 얇게 썰어볼까? 어르신들 드시기 편하게. 좋지. 아, 그리고 신메뉴로 전복죽도 한번 해볼까? 오, 그거 괜찮다. 역시 우리 동생 사업 수완이 좋아. 자매의 수다는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서 시작된 비극은 오후 3시에 따뜻한 밥상 앞에서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랑을 회복하고 인생을 다시 끓여낸 자매의 뜨거운 눈물이자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는 평화로운 풍경 위로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이 마치 흐뭇하게 웃는 듯 보였습니다. 자매 식당의 문에는 영업 종료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 영업은 이제 막 오픈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결국 자매를 다시 하나로 묶어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진짜 맛이었습니다. 깨진 뚝배기처럼 산산조각 났던 인생도 서로를 향한 진심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만 있다면 다시 단단하게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보여주었네요. 탐욕으로 남의 인생을 훔치려던 자는 차가운 독방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서로를 지켜낸 자매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매 식당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봄은 온다는 희망 말이죠. 혹시 지금 인생의 고비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희와 연수 자매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하고 구수한 미역국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